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1장 40일 유랑강호 복도 끝에는 낡고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 가운데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물 한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 그 귀먹은 벙어리 노인은 불가에 주저앉아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안온해 보이기도 했고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강별하기 거친 음성으로 소리를 쳤다. 이 빌어먹을 늙은이 연극 한번 잘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너의 정체를 알았으니 죽일 수밖에 없다. 그가 노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노인의 머리를 치려는 순간이었다. 마침 이때 노인은 고개를 쳐들더니 웃음 띤 얼굴로 물주전자를 가리켰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물이 이미 끓었습니다. 제가 즉시 차를 올리겠습니다. 강별하게 손은 힘없이 그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왔다. 만약 이 노인이 자기의 말을 들었다면 웃는 모습이 이토록 다정하고 천진할 수 있을까? 그는 끝내 이 노인을 죽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다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어와 같은. 한편 소어와는 달빛에 드러난 화무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실로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준수한 얼굴이었다. 또한 천하의 소녀들이 꿈속에서 그리는 연인의 얼굴이 바로 그 모습일 것이다. 소어와는 그를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던졌다. 당신의 그 무결이란 이름이 당신에게 더없이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은 실로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소. 당신은 명성이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무림성지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젊고 준수한 용모도 가졌으며 뛰어난 무공도 지니고 있으니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당신은 무공으로 강호의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용모와 품위로 천하의 모든 여성을 반하게 할 수 있으니 실로 나무랄 곳이 없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웃음 띤 얼굴로 또 말을 이어갔다. 누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대답할 것이오. 화무결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칭찬해 주어서 고맙소. 그러나 당신에게도 하나의 결점이 있음을 나는 비로소 발견한 것 같소. 그래요? 그것은 바로 감정이란 것이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는데 당신에게는 그것이 없소. 난 당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아주 차가울 것이라 생각하오. 화무결은 이러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입가에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래요? 소어와는 그의 이러한 대답에 불만을 느낀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원한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당신은 사랑과 원한의 맛을 본 적이 있소? 그는 이렇게 말하는 한편 화무결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마 걱정을 해본 적도 없을 것이오. 노, 병, 사, 가난, 실망, 슬픔, 수치, 분노 이 모든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기쁨의 진미를 알 수 있을 까닭이 없지. 이렇게 말한 그는 긴 한숨을 내쉰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진실한 사랑과 원한을 느껴보지 못한 이상 고통과 기쁨도 없겠지. 다른 사람들은 혹시 당신의 생활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당신의 삶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오. 화무결은 한참이나 묵묵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더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한참 후 그는 담담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오. 아마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이 나를 이러한 성품으로 만들었을 것이오. 옳은 말이오. 이 화궁에서나 당신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을 거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느 사람을 대하든지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만들었고 어느 여성을 막론하고 친절하고 다정하라고 했겠지만 당신은 아마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녀들을 좋아해서 취한 행동은 아닐 것이요. 소호와는 자기의 현재 처지도 망각했는지 눈을 힘없이 땅에 떨어뜨리고 또 말했다. 아마 당신은 누구를 죽이려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요. 화무결의 입에서 드디어 한숨이 섞여 나왔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미 다 했으니 나를 죽이려거든 죽이시오. 당신이 몇 초 내로 나를 죽일 수 있나 두고 봅시다. 무기를 사용하겠소? 나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소. 화무결의 음성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만약 무기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무기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도 좋소. 소호와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양어깨를 슬쩍 올려 보이며 입을 삐죽거렸다. 당신은 내가 무기가 있다 해도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무기를 찾을 시간을 주겠다는 거요?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하면서도 나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거짓말이라고는 조금도 할 줄 모르는 당신이니 나로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요. 사실 당신보다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소. 물론 나만큼 이해해줄 사람을 다시 찾기는 힘들 거요. 옳은 말이요. 소호와는 마른 입술을 적셔가며 말했다. 나는 무기를 쓰지 않겠소. 어서 공격하시오. 화무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에 낙엽은 휘날리고 있었고 별빛은 더욱 높아 보였다. 그리고 대지는 쌀쌀한 기운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는 한숨 섞인 말을 터뜨렸다. 이러한 날씨에 소호와가 그의 말을 이었다. 이런 날씨라면 사람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니오? 이때 갑자기 철심란의 차디찬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날씨라면 단지 추위만을 느낄 뿐이에요.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몸에 실오라기 한 가닥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달빛이 그녀의 나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마치 상아를 깎아놓은 듯 희고 아름다웠다. 이 세상에 여인의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눈부신 것은 없으리라. 순간 소호와와 화무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렇게 침착하고 조용하던 화무결도 이때만큼은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화무결은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소저가. 철심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예쁘게 보이나요? 그녀의 출렁거리는 젖가슴이 별빛 아래 매우 창백하게 보였다. 화무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는 왜 해? 그가 눈을 감자 철심나는 재빠른 속도로 다가가 그의 몸을 덮치며 그를 굳게 껴안았다. 화무결은 차갑고도 부드러운 철심란의 두 팔이 자기의 몸을 껴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슴이 쿵쿵거리며 터질 듯한 흥분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했기에 숨이 막혀 기절할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저 아득하기만 했다. 이때 철심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다. 이 목석 같은 사람아,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느냔 말이야? 소호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두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철심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이 메인 음성으로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소호와의 눈에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의 두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철심란의 희생에 감격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분노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서인지 알 수는 없었다. 화무결은 감히 철심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기에 그녀의 몸뚱아리를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옷깃을 흥건히 적셨다. 생각다 못한 그는 철심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였다. 제발 부탁이니 이 팔 좀 풀어주시오.
철심란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소호아를 바라보며 다시 외쳤다. 당신이 정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어요. 나. 소호아는 한참이나 나라고 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두 뺨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뒤돌아섰다. 그러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철심란을 뒤돌아보았다. 그 무고하고 순결한 육체,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 소호아는 평생 동안 오늘 밤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짐승같이 울부짖는 소리를 바라며 미친 듯이 앞을 향하여 달려갔다. 별빛도 점점 사라져갔고 대지에는 더욱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호아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차가운 밤하늘 아래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는지도 몰랐고 또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그는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착잡했고 난생 처음으로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또한 난생 처음으로 쓰라린 괴로움과 아픔을 느꼈다. 가을의 들판, 이미 무르익은 벼들이 새벽바람 속에서 파도같이 밀리고 있었다. 소호아는 무작정 들판으로 달려들어가 새벽 하늘 아래 그대로 쓰러졌다. 그는 논의 진흙 속에 파묻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벼이삭 사이로 별빛은 더욱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 아픈 나머지 힘껏 입술을 깨물었고 입속에 피가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까닭이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너도 인간이냐? 너는 너 자신의 도취에 빠져 자신이 훌륭하고 잘났다고 자만했고 모든 사람을 너보다 못하다고 무시했다. 하지만 남이 너를 죽이려 하자 맞서기는커녕 도망갈 재주도 없었으니 뭐가 어떻게 잘났단 말이냐? 너는 모든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철심란을 대할 때 더욱 그랬다. 오로지 그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너를 구하기 위해 여자로서 가장 아끼는 육체마저 버렸다. 그 희생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남에게 쫓겨 신세가 실로 개 같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겨우 철심란의 희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힘이 없으니 일생 동안 쫓겨다니는 수밖에 또 있겠는가? 너는 일생 동안 줄곧 남이 구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놈이다. 너는 그저 자신의 지혜와 운만을 믿었다. 노력이 없는 지혜를 지닌 자는 지혜를 지니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줄을 모르고 그저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으니 너는 악인곡 사람들이 모두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장난꾸러기 아들을 대하듯 너를 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호아는 진흙 속에 파묻혀 이런저런 생각을 되풀이했다. 날이 훤히 밝아왔으나 그는 온갖 상념 속에 파묻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이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태어나서 한 번 좋은 일은 고사하고 되지 못한 장난만 밥 먹듯이 일삼았으니 더구나 이제는 목숨마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언제나 다시 철심란을 만나볼 수 있을지.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차가운 한기에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침내 소호아는 일어났다. 몸과 얼굴에는 진흙을 가득 묻힌 채 땅바닥에서 일어난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불빛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여인숙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 안에서는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빨간 종이로 만든 등불이 바람을 따라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강호를 돌아다니는 공마단의 표시였다. 소호아는 자신도 모르게 구경꾼들 속으로 끼어들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의 몸에 진흙이 가득 묻어있는 것을 보자 욕을 퍼부으며 급히 옆으로 물러섰다. 소호아는 맨 앞자리까지 걸어가 그곳에 주저앉았다. 무대에서는
빨간 옷차림에 양쪽으로 머리를 딴 큰 눈을 가진 소녀가 밧줄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징을 울리며 재주넘기를 하고 있었다. 소아는 비록 맨 앞에 앉았지만 눈앞에서 무슨 재주를 부리고 있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너무나도 쓸쓸해서 남들 사이에 끼어든 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고개사들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빨간 옷차림의 소녀는 마치 공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소어아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품에서 동전을 꺼내어 소어아의 앞에다 던져주고는 돌아섰다. 소어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에 돈을 준 것도 몰랐다. 고개단도 떠나가기 시작했다. 홍해 소녀는 하늘을 바라보는 척하며 소어아의 옆을 지나치다가 발로 가볍게 동전을 소어아에게 밀어주었다. 어른들은 웃으며 오늘 번 돈으로 얼마만큼의 고기를 살 수 있고 얼마만큼 술을 받을 수 있나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설사 내일 큰 불행이 닥쳐와도, 설사 내일은 먹을 쌀이 없다 해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이 얼마나 호탕한 사람들인가. 소어아가 지금 가장 바라는 생활이 바로 이런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 생활이었다. 그는 동전을 줍고는 그들 뒤를 따라갔다. 얼마 안 가서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가에는 배 한 척이 매여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다. 이 유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초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푸른색 옷차림의 노인이 짐을 배에다 옮기는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비록 60이 넘는 것 같았지만 몸은 젊은이처럼 건장했다. 그의 생활은 비록 천할지 몰라도 왠지 얼굴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위엄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자가 필시 이 고계단의 단장인 듯했다. 소어아는 돌연 그의 앞으로 달려가 공손하게 큰절을 하며 예를 갖추었다. 할아버님, 저도 데리고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노인은 소어아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고개사의 길은 험하고 고생스러운 것이란다. 또한 재주도 있어야 한단 말이다. 고생은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무슨 재주로 관중들에게 나서겠단 말이냐? 소어아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노인을 보며 천진스럽게 대답했다. 재주넘기요. 재주넘기? 고개사라면 그 누가 재주넘기를 못한단 말이냐? 재주넘기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관중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이야. 야독자, 내가 몇 번 넘어봐라.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눈썹이 짙은 건장한 소년이 웃음 띤 얼굴로 걸어나와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단숨에 서너 번을 넘었다. 소어아는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최대한으로 몇 번이나 할 수 있지요? 그 야독자란 소년이 말했다. 약 2, 30번은 거뜬히 하죠. 나는 100번, 2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소어아의 말을 듣고 또 웃었다. 그러나 그의 웃음은 조금 전과는 달리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래? 단숨에 80번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본 적이 있지. 그가 바로 이씨 고계단의 단장이었는데 그가 칼을 맞아 부상을 입은 후 그런 재주를 지닌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많이 넘을 수 있단 말이냐? 네. 저는 16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었다. 160번이 아니라 80번만 넘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개사가 될 자격이 있지. 우리의 생활은 비록 부유하진 못해도 고기와 술은 있으니 즐겁게 살 수는 있단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어아는 이미 재주넘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약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몸이 실로 무쇠와도 같았다. 그의 무공은 절정고수라 할 수는 없었지만 재주넘기만은 더없이 쉬운 일이었다. 그가 30번을 넘자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60번을 넘었을 때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80번을 넘어서자 놀라 박수갈채마저 잊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홍해 소녀는 남들보다 더욱 놀랐고 흥겨운 나머지 눈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왔다. 소어는 100여 번을 넘고서야 몸을 멈추었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하다, 충분해. 야독자를 따라가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 야식을 하자꾸나. 지금부터 너는 우리 해씨 고계단에 가입한 것이다. 소어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양친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상을 치르겠다고 맹세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로 절대로 세수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불쌍한 아이,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모두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 너도 앞으로 그렇게 불러라. 그날부터 소어는 해가반에 가입했고 매일같이 제주넘기를 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는 비로소 이 고계단의 고계사들이 거의 다 단장의 자식 혹은 조카들임을 알았다. 그 야독자란 소녀는 그의 6째 아들이었고 실력 또한 가장 좋은 자였다. 그 홍해 소녀는 고계단의 주인공이었고 이름은 해홍주였다. 단장이 50살 되던 생일날에 낳은 딸이었다. 소어는 제주넘기 외에는 아무 일에도 참견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밥 먹을 시간엔 밥을 먹고 잠잘 때면 잠을 자고 제주넘기 할 때는 제주넘기를 할 뿐 그저 멍하니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무공 중에서도 가장 신비하고 아는 사람이 드문 요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무공 비급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다. 자신이 남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오직 무공이 약해서라고 생각한 그는 밤마다 남들이 잘 때를 이용하여 살며시 강가에 올라가 인기척 없는 곳을 찾아 철저히 무공을 연마하곤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수상하면서도 바보 같다고 느꼈지만 그의 제주넘기가 많은 손님을 끌었고 버은 돈 또한 나눠달라고 하지도 않았기에 그의 게으름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다. 남들은 모두 그를 해소태라 불렀다. 고계단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기에 양자강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다녔다. 소어는 도대체 자기가 어느 곳을 경유했는지조차 모르며 날을 보냈다. 세월은 유수 같았다. 어느덧 적지 않은 나날이 흘렀다. 어느 날 소어는 배 끝에 앉아 발을 씻고 있었다. 그때 그의 몸 뒤에서 자그마한 하얀 손이 귤 하나를 내밀어 주었다. 그는 귤을 받아들고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먹기 시작했다. 해홍주는 그의 몸 뒤에서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그가 돌아다보지 않자 그의 옆에 앉아 강물 속에다 발을 담갔다. 그녀가 희고 작은 발로 물을 튕겨 소어아의 온몸을 적시게 했지만 소어아는 꼼짝 않을 뿐만 아니라 입도 열지 않았다. 해홍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무뚝뚝하군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요? 그럼 당신이 벙어리란 말이에요? 소어아는 이야기하기 싫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음성이 매우 차가웠다. 저는 소저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홍주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아름다운 눈동자를 들어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바보 같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총명할 뿐만 아니라 남보다도 더욱 총명하죠. 그렇죠? 소어아로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남이 자기에게 총명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이때 강가에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을 발견한 소어아는 즉시 혼이 빠진 듯 멍하니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강가의 푸른 잔디밭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마침 이때는 봄날이라 천지에 그윽한 향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화려하고도 경쾌한 봄옷을 걸치고 있었고
웃음 띤 얼굴이 더없이 명랑하고도 즐겁게 보였다. 봄바람은 살며시 그들의 몸을 스쳐 지나갔고 햇빛이 부드럽게 그들을 비춰주었다. 그들의 젊음은 더없이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봄마저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온 것 같았고, 또한 그들이 있기에 봄이 더욱더 자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화무결, 철심란, 모용구매 그리고 강옥랑이었다. 강옥랑도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자 소호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화무결을 둘러싸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이들의 주인공이었다. 철심란도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소호와로 하여금 더욱 불행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즐거움은 더욱 소호와의 비참함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기쁨은 소호와의 한없는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다. 소호와의 마음은 불같이 타올랐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질투의 고통을 느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해홍주는 그의 표정을 보고는 강가에 있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곧 소호와의 고통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매우 많은 비밀을 지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소호와는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는 푸른색 옷차림의 백능소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백능소는 인사를 하며 뭔가 쫑알거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화무결이 어찌 저런 무식하고도 속된 녀석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아, 그렇군. 화무결이 원래부터 아무 사람이나 상대할 수 있게 자랐다는 것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그는 아무에게도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니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겠지. 해홍주는 그가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다. 저들을 아시죠? 당신도 원래는 저들과 어울려 다녔죠? 그렇죠?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절대로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호와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점점 뒤로 물러서더니 선창 뒤로 숨어들었다. 철심란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녀는 그를 알아본 것도 아니었고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 누가 이런 더럽고 천한 소년을 주의해 보겠는가? 그러나 소호와는 그녀를 무관심하게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많이 성장하여 마치 갓 피어난 장미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한편 모용구매는 더욱더 가냘파져서 마치 국화와 같았다. 그녀는 장미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다른 그윽한 품위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옛날보다 커졌고 옛날과 같은 예리한 빛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대신 까닭 모를 애수에 잠겨 있었다. 해홍주는 살며시 소호와의 앞으로 다가섰다. 어느덧 그녀의 눈동자 속에도 모용구매와 같은 애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눈동자로 소호와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한 이유를 알았어요. 나는 당신과 말할 자격도 없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저 아가씨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녀들은 저토록 고귀하고 나는 이토록 천한데 말입니다. 봄바람이 포근히 불어오고 있었지만 선창 뒤는 매우 서늘하고 어두웠다. 소호와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더니 뜨거운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의 피는 이미 들끓고 있었고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다. 순간 해홍주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련한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뜨거운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것 같이 온몸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마저 완전히 녹아버린 것 같이 느껴졌다.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며 점점 멀어져 갔다. 소호와는 갑자기 그녀를 밀어내며 배에서 뛰어내렸다. 해홍주는 혼이 빠진 듯 멍하니 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봄바람이 여전히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름다운 꿈이 깨질까봐 감히 눈뜰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초롱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단장은 자기의 그 특이한 우렁찬 음성으로 손님을 끌고 있었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생활만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었다. 천한 사람들은 자기의 천한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운명이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운명의 비극이었다. 해홍주는 또다시 밧줄 위로 올라섰고 허수아비처럼 밧줄 위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웃음소리 박수소리는 이미 그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달콤한 다른 세상으로 한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1년 12달 영원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한 웃음을 억지로 짜낼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소어하는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도 머나먼 곳에 있었고 눈앞의 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해홍주가 높은 밧줄 위에서 떨어졌다. 단장, 야독자 등이 이 광경을 보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러나 단장은 역시 억지로 웃음을 짜낼 수밖에 없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듯이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서 어른들에게 다시금 실력을 보여주어라. 사람들의 비명은 이미 비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관중들의 야유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뭐 또 볼 것이 있나? 저 계집아이가 정신이 없는 것을 보니 낭군을 생각하고 있었나 본데 어서 낭군이나 찾아가라고 해라. 이봐 아가씨, 그 낭군은 누구야? 혹시 나 아닌가? 사람들은 더욱 흥겹게 웃었고 또한 더욱 천한 말들을 짓거렸다. 소어의 피가 또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의 노개 소년이 뛰어나왔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백능소였다. 그는 차디찬 눈동자로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누가 또다시 이 소녀에게 무례를 범한다면 내가 당장 그의 혀를 뽑아놓겠다. 다른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 나와 사나운 음성으로 외쳤다. 나는 그의 눈을 파놓겠다. 그자는 다름 아닌 홍삼금도 이명생이었다. 그들이 나타나자 장내는 즉시 조용해졌다. 아기는 언제나 두려움을 받는 존재였다. 단장은 급히 달려가 절을 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능소는 거드름을 부렸다. 별것 아니오. 그는 품에서 큰 은덩어리를 꺼내어 땅에다 던지며 말을 이었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오늘도 수고만 한 모양인데 이 돈으로 술이나 받으시오. 이명생도 큰 소리로 말하며 한 걸음 나섰다. 이 돈이면 10항아리의 술을 받을 수 있어. 우리 형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알고 있겠지? 이 말을 들은 단장은 얼굴색이 크게 변했지만 즉시 웃음 띤 얼굴로 바꾸었다. 얘야, 빨리 와서 어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올려라. 해홍주의 얼굴은 불같이 타올랐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걸어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공자님. 단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호통을 쳤다.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야 누가 알아듣겠냐? 백능소는 오만 불손한 얼굴에 한 가닥의 웃음을 떠올리며 음성이 부드러워졌다. 괜찮다, 괜찮아. 아가씨들은 얌전한 맛이 있어야지. 이명생도 옆에서 껄껄 웃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야. 그는 갑자기 해홍주의 손을 잡아당겼다. 우리 형님이 너를 좋아하니 따라가서 술이나 권해드려라. 이 말을 들은 해홍주는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단장은 억지로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 이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2, 3년이 지난 후 공자님을 모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명생은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 2, 3년 후의 말이냐? 우리 형님은 조금도 기다릴 수 없단 말이다. 이때 야독자가 참다 못해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손을 놓아라. 그러나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명생에게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명생은 야독자에게 일격을 가한 후 사나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들어라. 안 그러면 재미없어. 백능소는 빙긋빙긋 웃고 있었다. 순순히 따라오지 그래. 그는 갑자기 양손을 내밀어 해홍주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해홍주는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때 한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거칠게 외쳤다. 누가 감히 이 소녀를 데려간단 말이냐? 그 목소리를 듣자 해홍주의 눈에서는 즉시 빛이 솟아났다. 소아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제 해홍주는 죽으라고 해도 서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명생은 짙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껄껄 웃었다. 이 더러운 자식,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그는 소아의 얼굴을 향하여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소아의 몸에 닿기도 전에 낚여 잡히고 말았고, 곧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고 말았다. 그는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소아는 사나운 음성으로 외쳤다. 꺼져라.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이명생의 그 몇백 근이나 되는 몸뚱아리를 10여 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 일격은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해도 중상을 입히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놀라움의 비명을 질렀고 백능소는 얼굴색이 크게 변하며 장검을 빼어들고는 소어와의 가슴을 향하여 일격을 가했다. 소어와는 몸을 약간 비틀며 달려들어가 백능소의 가슴을 향하여 일격을 가했다. 그의 이 일격은 결코 전력을 다한 것이 아니었지만 백능소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입에서 검붉은 피를 뿜어냈다. 그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푸른색의 옷 위에 빨간 피가 번졌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사람이 죽었다. 소어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무공이 이토록 진전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그에게 정신이 들게 했다. 그는 자기가 다시는 해씨 고계단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해홍주는 그가 달려가는 것을 보자 급히 쫓아가며 울부짖는 음성으로 외쳤다. 나 좀 기다려요. 그러나 소어하는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홍주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목을 놓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갔어요. 그는 영원히 내 곁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단장은 급히 달려와 해홍주를 부축했다. 그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이 쌓인 늙은 얼굴에는 많고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고 기쁨이며 또한 적지 않은 슬픔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어떻게 그를 붙잡아둘 수 있겠니? 해홍주는 계속 울부짖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아버님이 그를 좀 찾아주세요. 단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로서는 참는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붙잡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잊어라. 다시 그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니 말이다. 해홍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숨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통하게 가슴을 쥐어뜯었다. 영원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42장 42. 주방의 소어아. 소어아는 단숨에 10여리를 달린 후 어느 황막한 강가에 쓰러졌다. 그날 밤 역시 별빛이 밝은 밤이었다. 그는 일을 버리고 나자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또 다른 무거운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기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필시 해홍주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순결한 그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그녀에게 이별의 슬픔을 안겨주고만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를 탓하지 말라. 나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 행방이 알려진 이상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모두 해홍주의 눈동자 같았고 그 모든 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소호와는 더 이상 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에 두 눈을 감아버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소호와는 그곳으로부터 떠났다. 그는 정처 없이 걸어갔다. 어느 날 그는 그리 작지 않은 마을에 당도했다. 그는 큰 길을 걷지 않고 작은 소로를 택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길은 대부분 집의 주방 쪽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 향기가 그의 허기진 배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주방 앞에 서게 됐다. 그 주방은 골목에서 가장 컸다. 그는 멍하니 그곳에 서서 한참이나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주방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 그의 온몸을 적셨다. 주방의 뒷문에서 동그란 얼굴 하나가 내밀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지 못했구나. 괜찮습니다. 그 동그란 얼굴은 웃으며 다시 들어갔다. 찻잔 두 잔을 비울 시간이 지난 후 그 동그란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소호와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해주기 웃었다. 밥이 조금 있으니 와서 먹지 그래. 소호와는 싱긋이 웃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양하지도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단숨에 8그릇의 밥을 먹어치웠다. 배불리 먹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 동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줄곧 소호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호와가 절을 하고 막 가려 하자 그는 소호와의 앞을 막아서며 입을 열었다. 그릇 닦을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싫지 않다면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니? 절대로 너를 굶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소호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저는 식사량이 매우 많습니다. 밥집에서 양 큰 사람을 두려워할 까닭이 있나? 소호와는 이 말을 듣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통을 찾아들었다. 닦아야 할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이튿날 소호와는 그곳이 사해춘방관의 주방이란 것을 알았다. 또 그 동그란 얼굴의 소유자가 바로 이곳의 요리사인 장장기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소호와는 그릇 닦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자 그 누구에게도 발견될 걱정은 없었다. 장장귀는 종종 저녁 시간이면 소호와와 술을 나누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소호와는 적지 않은 술을 마셨지만 말은 기껏해야 3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무공비급의 요점을 생각했다. 마치 상사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한시도 그 책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주방을 찾아왔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봐, 자네들 오늘만큼은 더욱 힘을 내주기 바라네. 오늘 여기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아나? 삼상지방 제1의 영웅호걸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네. 이것은 나의 체면이 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네들의 영광이네. 소호와는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물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인은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대답했다. 철무상 어른이다. 무림에서는 그를 애제여명이라 부르지. 삼상지대의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그래요? 요리를 다 만든 그는 살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해춘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삼상 지방 무림계의 맹주인 애제여명 철무상의 이름은 그에게 더없이 큰 유혹을 주었다. 그는 인재를 아낀 나머지 외동딸을 이대추에게 시집 보냈던 삼상의 맹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보고 싶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대추를 감히 사위로 맞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소호와는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풍들이 아담한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소호하는 병풍 사이로 가만히 안을 바라보았다. 술상의 한가운데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비단옷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매우 온화해 보였고 다정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소호하는 첫눈에 그가 바로 철무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무쌍의 오른쪽에는 독수리 같은 코를 지닌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사방을 바라보는 그의 눈 또한 독수리같이 날카로워 보였다. 그리고 철무쌍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양하 17가 표국의 총표두인 기발사나 동권철장 진중주 조전해였다. 소호하는 이자가 아미산 뒷산에 있는 동굴에서 자기를 옥노선배라고 불렀던 일을 생각하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러나 가장 소호와의 눈을 끈 것은 철무쌍의 뒤에 공손히 서 있는 두 명의 자의 소년이었다. 그들은 나이가 20살 안팎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매우 공손한 태도를 하고 있었지만 소호와는 첫눈에 그들이 이 좌석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왼쪽에 있는 자의 소년은 짙은 눈썹에 눈이 컸고 거무스름한 얼굴이 마치 검은 표범과 같았다. 오른쪽에 있는 자의 소년은 준수한 얼굴에 글공부를 깊이 한 선비와 같은 인상이었지만 눈초리만은 칼날같이 예리했다. 두 소년은 술주전자를 들고 철무쌍을 대신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그들은 철무쌍의 자식이 아니면 필시 그의 제자인 것 같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조전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향하여 인사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철로 선배님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얌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도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기에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철무쌍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좋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해보시오. 곁에 있던 독수리 같은 사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조총표두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다니 저희가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조전에는 말을 시작했다. 단합비 선생께서 관외에 운반하고자 하는 은은 우리 양하 연표가 먼저 맡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림계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독수리 같은 사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옳은 말씀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전에는 다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어 총표두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어찌하여 그 거래를 뺏어가셨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형사능 여봉이 의리 있는 영웅이라는 말을 들었소. 그런데 형사능 여봉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고객은 물건을 비교하는 법, 이는 무림계의 도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소.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단합비께서 우리 삼상표련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보고 받지 말라는 말이오? 조전에는 격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 양하 연표가 당신의 삼상표련보다 못하단 말이오. 여봉은 만만치 않았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고객이 그렇게 보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조전에는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좋다, 좋아. 그는 갑자기 철무쌍을 향하여 절을 하며 소리쳤다. 철어른께서는 삼상표련과 매우 두터운 관계가 있으시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라고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삼상표련이 이토록 우리 양하 연표를 무시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여씨란 놈을. 여봉은 냉소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를 어쩌겠단 말인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성을 갈겠다. 철무쌍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껄껄 웃었다. 조총표두께서는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술부터 받으십시오. 조전에는 철무쌍이 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철어른. 철무쌍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노부는 삼상지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상의 무림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노부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여봉 또한 따지고 보면 노부의 조카쯤 됩니다. 이 자리에서 노부가 표도를 화나게 하고 보낸다면 노부가 겨우 얻은 명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조전에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철어른의 뜻은 저를, 노부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오? 조전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칼을 잡게 되었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4명의 대한도 또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봉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 찼고 눈동자 또한 칼날같이 예리하게 빛났다. 조전에는 또박또박 말했다. 철어른께서는 저를 이곳에서 못 나가게 할 작정입니까? 철무쌍은 껄껄 웃었다. 노부는 단지 표도를 이곳에 남겨서 몇 마디를 해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그는 갑자기 여봉에게 눈길을 돌리며 정색을 했다. 노부가 만약 자네에게 그 거래를 양하 연표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여봉의 안색은 크게 변하였다. 생각 밖의 얘기라는 눈치였다. 그것을. 노부는 절대 억지로 자네 보고 물러서라고 하지는 않겠네. 그러나 지금의 일은 분명히 자네의 잘못이라고 알고 있어. 자네가 만약 나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노부는 형산에 있는 그 차밭을 삼상표련의 영토로 돌려놓겠네. 강호에서는 인과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심사숙고한 후 행동을 취하기 바라네. 여봉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밭은 어른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니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무쌍은 여전히 껄껄 웃었다. 그까짓 재산이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조전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얼굴을 붉히며 폭언의 예를 하였다. 철어른께서는 이토록 인자하고 의리가 드높은데 저는 그토록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거래는 삼상표련이 맞도록 하십시오. 여봉의 굳었던 표정이 그제야 누그러졌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 거래는 분명히 양하 연표가 먼저 맡았으니 양하 연표가 해야지요. 조총표두께서 만약 더 이상 사양한다면 저는 더욱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서로 사양을 하고 있으니 병풍 뒤에 숨어서 보는 소어아로서도 감탄을 아니 할 수 없었다. 과연 철무쌍은 무림계를 영도하는 사람답구나. 한바탕의 큰 싸움을 순식간에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양할 줄 아는 군자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감탄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때 다시 철무쌍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이 정이토록 사양한다면 이 거래를 양하 연표와 삼상표련이 같이 맞는 것이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조전해와 여봉은 모두 찬성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어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때 조전해가 여봉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형, 이번 일이 무사히 성공하길 빌면서 축배를. 그러나 그는 말을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얼굴의 근육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몰렸다. 잠시 후 그는 사지의 근육이 경직되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를 따라온 4명의 대하는 이 광경을 보자 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큰일 났다. 독이다. 총표두께서 중독되셨다. 철무쌍의 안색도 크게 변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조전해의 부하 중 한 명이 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들이 모른단 말이오. 여봉은 그 소리를 듣자 대노하며 상을 내려쳤다. 너의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나 그 역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전해와 같이 처음에는 얼굴의 근육이 한 곳으로 몰리더니 잠시 후에는 사지의 근육이 뻣뻣해지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부산한 가운데 소어와는 그 선비 같은 자의 소년이 살며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해춘의 뒷문을 빠져나갔다. 소어와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 난리가 나 있었으므로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자의 소년은 창과 석 장거리 정도에 멈추어 섰다.
굳이 밖에까지 쫓아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소어아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열린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잔운, 풍곤잔운. 암호가 오간 뒤 어둠 속에서 사람의 인형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흑의를 걸치고 있었고 또한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성공했나? 네, 성공했습니다. 잘했다. 그 흑의인의 말소리를 들은 소어아는 귀에 많이 익은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소어아는 그들의 얘기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창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가 그만 그릇 하나를 건드려 떨어뜨리고 말았다. 곧 흑의인과 자색 옷의 소년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소어아는 일부러 바닥에 그릇을 주워들고 낭패한 표정으로 말했다. 큰일 났군. 오늘 벌써 그릇을 3개나 깨뜨렸으니 분명 경을 칠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뉘시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말도 없이 들어오는 거요? 소어아는 그럴듯하게 연극을 했다. 흑의인과 자색 옷의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소어아를 한동안 쳐다보다가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 순간 흑의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몸을 날려 소어아의 등에 있는 신추혈을 점해왔다. 이 신추혈은 척중혈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몸의 사혈 중 하나였다. 소어아는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혈도의 위치를 옆으로 약 반 촌쯤 옮겼다. 이것은 무공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이혈대법이었다. 흑의인은 그 일격이 분명히 소어아의 신추혈에 맞았고 또 그가 소리조차 내지 않고 쓰러진 것을 보자 필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지 냉소를 터뜨렸다. 왜 이곳에 머물러 있었나? 이것은 내가 자진해서 택한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자의 소년도 따라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이놈은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흑의인은 웃음을 그치자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분을 잘 감추고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 어서 가보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갈라서 각자의 길을 갔다. 그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이 이토록 신비하고도 오랫동안 실전된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처리한 이번 일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시 소어아를 살펴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소어아는 아직도 땅바닥에 쓰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생각만은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저 흑의인의 음성이 강옥랑과 매우 닮았다. 만약 저 녀석이 정말 강옥랑이라면 철무상의 제자가 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는 문득 옛날 강별학의 비실에서 발견한 진귀한 독약이 생각났다. 소운산, 미인루, 칠보단장, 탈명단, 일적봉후, 산온수, 설백정. 그러다가 소어아는 문득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설백정. 옳다. 바로 그거다. 그들의 증상으로 보아선 분명히 설백정이다. 그는 일어나 행주치마를 벗어 수추로 설백정을 치료하는 비방을 적었다. 조전해와 여봉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사람같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독됐는지 또한 언제쯤 발작하는지 모르는 까닭에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못했다. 그것은 물론 움직이면 독이 더욱 빨리 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무상의 얼굴에도 이미 웃음을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십 년 경력을 가진 그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독일까? 누가 이 독을? 그 선비 같은 자의 소년이 그의 뒤에 서서 응답했다. 혹시 이 식당의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짓이 아닐까요? 만약 술과 안주 속에 독이 들어 있었다면 내가 가장 많이 마시고 먹었으니 내가 먼저 쓰러졌어야 할 것이 아니겠나?
이번에는 그 짙은 눈썹을 가진 자의 소년이 입을 열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독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사부님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니. 철무쌍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독약은 필시중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호에서 수십 년을 돌아다닌 내가 왜 본 적이 없단 말이냐? 이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의 예측이 옳습니다. 이 독약은 중원의 것이 아니라 실은 천산의 설백정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병풍 뒤에서 한 인형이 허공을 날아가며 뭔가 물건을 떨어뜨렸다. 행주치마 위에 적은 것이 설백정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비방이니 어서 약을 지으십시오. 중독된 사람들은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빨랐고 신법 또한 빨랐다. 말을 반쯤했을 때 이미 사람이 사라졌고 마지막 두어 마디는 10여 장 밖에서 들려왔다.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철무쌍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탄성을 터뜨렸다. 놀라운 신법이다. 그는 급히 그 사람이 던져준 물건을 주워 보았다. 그것은 기름기가 가득한 행주치마였고 위에는 과연 기이한 비방이 적혀 있었다. 철무쌍은 잠시 바라본 후 뇌었다. 설백정? 그것이 설백정일 줄이야.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일제히 말했다. 그렇다면 총표두를 살릴 가망이 있겠군요. 그러나 선비 같은 자의 소녀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차가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혹시 이것도 악인의 계책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조전해의 손을 쥐어잡더니 놀라움이 가득 찬 소리를 질렀다. 옳은 말입니다. 그놈이 필시 또 우리까지 해치려고 한 짓일 겁니다. 설백정은 중독된 사람의 몸이 얼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총표두의 몸은 뜨겁습니다. 철무쌍은 낮은 음성으로 대꾸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얼어 죽기 전에는 춥다고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 속에서 타 죽는 듯한 감을 느끼는 법이다. 이런 감각은 친히 겪어보지 못한 자는 알 수가 없다. 선비 같은 자의 소년이 물었다. 사부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어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자의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며시 그 기름기가 가득한 행주치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원은 이미 마을을 벗어났다. 그는 물론 사해춘 식당이 그가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못됨을 알았다. 그는 아직까지 얼굴을 내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가 나타나자마자 무림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남들에게 소호아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목적 없이 며칠을 돌아다녔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또다시 강가에 도착했다.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다. 그는 혹시 다시 한번 그 고개사들을 실은 낡은 배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비록 천한 생활을 하면서도 인격 많은 조금도 천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해홍주의 그 맑고 큰 눈동자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은 진정 아닐까? 강물 위에는 배가 적지 않았지만 그 낡아빠진 배만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직도 유랑을 하고 있겠지. 소호아는 혼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한참이나 움직일 줄 몰랐다. 이때 갑자기 그의 몸 뒤에서 사람의 옷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 기다리게 했소. 소호아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입도 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또다시 말했다. 왜 홀로 오셨소? 나머지 두 분은 어디에 계시오? 소호아는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짜증이 난 눈치였다. 왜 대꾸하지 않는 것이오? 소호아는 그때서야 고개를 돌리며 웃음 띤 얼굴을 했다. 그댁들은 아마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그는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키와 몸집이 모두 크고 빨간 옷을 걸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이명생이었다.
가운데 의젓하게 생긴 사람은 바로 이명생의 부친인 금사 이적이었고,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은 자색 얼굴에 짧은 수염을 길렀는데 그가 바로 자면사 이정이었다. 이 세 사람을 본 소어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안색마저 변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소어아는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기름기와 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옛날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금사 이적이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잘못 봤구나. 이명생이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왜 이곳에 서 있느냐? 소어아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잘 데가 없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명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소리를 질렀다. 어서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면사 이정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왔다. 강물 위에는 한 척의 작은 배가 나는 듯이 다가오고 있었고 배에는 3명의 흑이인이 타고 있었다.